자, 그 다음에 242쪽의 지방정 부분인데, 말씀드리지만, 국가직위에서도 뭐 한 두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는데요. 지방직은 비중이 더 높아져요. 더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응? 아침에 뉴스 듣는데, 지금 5급 공무원 그 고시 시험 같은 경우는 연기됐다고 하는데 28일 날 시험은 국가직도 만약에 상황을 봐서 연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 지원한 친구들이 17만 명이라면서요. 17만 명이어가지고 이 연기하기가 만만치가 않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 지금 같으면 연기를 할 수밖에 없죠. 상황이 지금 같으면 이렇게 막 지금 확산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응? 근데 뭐 신경 쓸 거 없이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계속 여러분들은 준비해 나가는 거지 뭐. 응? 정말 초유의 일입니다. 근데 너무 막 예민하게 대응하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하세요. 그리고 젊은 여러분들은 설령 감염이 된다 그래도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다고. 지금 보면 나이 든 분들만 좀 피해가 있잖아요. 응? 입원하고 뭐 중증이고 사망한 사람도 대부분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기존에 이제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게 감염이 되니까 치명적으로 작용한 거고.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감염이 된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다는 거지. 가서 입원해가지고 뭐 치료 받으면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자, 242쪽에 지방행정하고 지방자치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 볼까요? 다음 지방자치 의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지방자치라는 것은 일정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역의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제도, 이게 지방자치예요. 일정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역의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방자치 의의로서 옳지 않은 것. 1번 민주주의 훈련. 보통 우리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민주주의 학교다. 또 민주주의 학교, 그러니까 민주주의 훈련은 훈련장이라는 얘기죠. 응?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잘 뽑아야겠지만 시장이나 지방의 의원들 정말 제대로 잘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뽑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특정의 정당 이걸 보고 판단해서 결정하고 이러지 말고 정말 제대로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한 번씩 봐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게. 두 번째, 다양한 정책 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 지역별로 그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앙 집권적 체제에서는 중앙 정부인 국가가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획일적으로 시행한단 말이야. 지방자치는 이와 같이 다양한 정책 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 3번, 공공서비스의 균질화. 자, 중앙 정부에서 복지 정책을 시행한다. 이것은 균질화된 그런 서비스 제공이죠. 근데 지방자치에 있어는 이런 공공서비스의 균질화, 이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색 있는 다양한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한다는 얘기죠. 그죠? 네 번째, 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의 반응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오케이. 자, 1번은 3번입니다. 여기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3번 내용이 되죠. 이 공공서비스의 균질화는 대표적인 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복지정책 같은 게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복지정책 같은 것이. 자, 해설해보면 지방자치의 필요성으로 정책 필요성은 민주주의 실천 원리고 민주주의 훈련장이다. 그 다음에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의 반응성을 제고시킨다. 반응성이라는 건 대응성을 제고시키는 거예요. 자,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적 실험을 통한 다양한 정책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행정이 구현돼요. 바로 이러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자, 1번은 정답이 3번입니다. 2번 봅시다. 지방선거에 대한 흥미에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1번 이승만 정부의 처음으로 시읍면 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2번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는데, 노태우 정부에 와서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선거가 다시 시작됩니다. 노태우 정부 하에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3번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대중 정부에 처음 실시됐다는데 김영삼 정부에서 처음 실시됩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이게. 그다음 4번 2010년도 지방선거부터 정당 공천제가 기초 지방의원까지 확대됐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현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 가끔 시험 지문에서 인용되거든요. 정당 공천. 여러분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전부 다 정당 공천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정당 공천이 허용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중앙의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방까지 다 영향력이 뭐랄까 행사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청주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집권 여당이나 제일 야당이나 바로 이 저기 청주시장 후보, 그 다음에 청주시 의회 의원들 다 공천하잖아요. 각 정당들이. 응? 그러니 중앙당의 정책인 영향력이 지방까지 다 영향력이 행사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또 공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 그 지역의 지역위원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지역위원장이 주로 누구냐? 국회의원이거든요.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 응?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지금 총선, 조만간에 이제 4월달에 총선이 있는데, 이 총선에서도 지금 지방의 의원이건, 그 다음에 또 지방자치단체장이건 다 바로 이제 이 총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은밀하게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옆에서 이제 지원해주고 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다음에 지방선거할 때 공천받을 거 아니야, 또. 이거 문제지. 그러면 선거법이 개정돼야 될 거 아니냐. 국회에서 개정 안 시켜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이 유일하게 정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고 권한인데 그걸 놓을 수가 없지. 당장 바뀌어야 될 첫 번째 것이 바로 정당 공천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 있어 중앙당의 정책 영향력을 배제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자, 2번에서는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입니다. 오케이? 1번이 정답이고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2번, 3번, 4번은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정당 공천은 지금도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4번. 지방자치의 두 요소인 주민자치하고 단체자치의 설명에서 가장 옳은 겁니다. 여기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주민.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줘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성립된 것은 단체자치야. 오케이? 여기 있는 권한을 이쪽으로 넘겨서 지방자치가 성립되는 것이 바로 단체자치 아니야. 응? 단체자치. 여기서 지방자치의 주체는 뭐예요? 지방자치단체란 말이야. 그래서 단체자치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분권적 의미죠. 분권적 의미예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지방자치가 성립 발전됩니다. 여기서는 중앙정부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그래서 지방자치의 중심은 주민들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주민자치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중심이다. 오케이? 그럼 민주주의의 이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 뭘까? 네, 주민자치겠죠. 주민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하니까 민주주의 이념하고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은 바로 주민자치예요. 이건 전래권이라고 합니다. 자치권이 여기서 전래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중앙정부 무관하게 지방자치가 발전됐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자치권이 고유권입니다. 고유의 권리다 그 말이죠. 단체자치는 대륙형이에요.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주민자치는 영국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여러분들 프랑스, 독일은 대통령제 아닙니까? 중앙정부의 형태가. 여기는 뭐예요? 의원내각제, 내각 책임제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방정부 형태도 여기는 기관 대립형이고 여기는 기관 통합형인 거예요. 오케이? 각각 여기는 기관 대립형, 여기는 기관 통합형. 이렇게.
자, 단체자치는 고유사무가 있고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고유사무가 있고 여기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가 있고. 오케이? 근데 주민자치에서는 위임사무가 없고 오로지 고유사무만 있을 뿐이야. 왜냐하면 중앙정부와 무관하게 지방자치가 발전됐으니까. 응?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지위가 이중적 지위로 나타나는 경우는 뭘까요? 지방자치단체 장의 지위가 이중적 지위야. 여기 보세요. 자, 자치단체 장이 고유사무를 처리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장이지만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는 국가의 하급기관의 지위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중적 지위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여기는 주로 행정적 통제입니다. 중앙정부에 의한. 아셨어요? 근데 여기는 중앙정부와 무관하다고 그랬지? 여기는 행정적 통제가 중심이라고 하면 여기는 주로 입법적이고 사법적인 통제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니까 입법적, 사법적 통제라는 것은 법을 위반했을 때만 통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이런 경우에 있으면 법을 위반했을 때만. 자,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가지고 정리해두면 됩니다. 그 외에도 주민자치에서는 뭐 개별적 지정주의, 단체자치에서는 포괄적 위임주의 이런 것도 표현했어요.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해 둡니다. 주민이 개입해서 연고를 통합했다. 주민자치야. 이렇게 연결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주민자치면서 민주주의야. 오케이? 그렇잖아. 민주주의 이념하고 연관된단 말이야. 걔는 뭐냐? 개별적 지정주의예요. 오케이? 권한 부여 방식이 개별적 지정주의란 말이야. 입은 입법, 사법 통제. 그 다음 영은 영국하고 미국에서 발달한 거예요. 영국하고 미국. 고는 고유건설입니다. 그 다음에 통은 기관 통합형. 합은 뭐야? 합은 기관 통합형. 이것은 분리하지 마세요. 그냥 통합이야, 통합. 기관 통합형. 근데 내가 왜 이것까지 집어넣냐면, 여기는 고유사무, 위임사무가 분리되어 있지? 여기는 고유, 위임사무가 없어요. 구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면에서 그냥 합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기관 통합형으로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방정부 형태도 마찬가지로 합해져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통합. 이렇게 이해란 말이야. 고유 위임사무도 통합되어 있어서 위임사무 구분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바로 권력기구도 이렇게 통합되어 있다는 거야. 주민이 개입해서 연고를 통합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해두세요. 통합은 한 단어로 이해하지만 그 의미에는 기관 통합형도 있고 고유 위임사무 구분이 없다. 이런 얘기도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4번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최근에 문제가 많이 눈에 띄어요. 갑자기. 그전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됐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4번 문제, 5번 문제. 지금 여기는 빠져있지만 이거 외에 또 출제된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4번에 보면 주민자치, 단체자치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은 거예요. 1번. 주민자치 원리는 주로 영국, 미국에서 발달했고 단체자치는 독일, 프랑스에서 발달했다. 맞죠? 그러면 2번, 3번, 4번 볼 거 없이 빨리 넘어가. 그냥 문제 풀 때는. 아시겠어? 나하고는 이제 같이 이걸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정리를 하지만 1번 답을 했으면 빨리 넘어가라고. 2번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형식적이고 법제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단체자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내용적이고 본질적 요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반대로 표현된 겁니다. 주민자치에서는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내용적이고 본질적 요소다. 반면에 단체자치에서는 형식적이고 법제적인 요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단체자치에서는 법률에 대한 권한이 명시적이고 한시적으로 규정돼서 사무를 자주로 처리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여기는 이렇게 여기서 권한을 넘겨준 범위 내에서만 재량권이 부여되죠.
근데 여기는 중앙정부와 관계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재량권의 범위, 자치권의 범위가 넓은 게 여기고 여기는 좁아요. 아셨어요? 4번. 단체 자체에서는 입법통제와 사법통제가 주된 통제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뭐야? 행정통제죠. 그죠? 자,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이렇게 쭉 암기를 했는데, 이 암기한 거에 아닌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면 하나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 가운데서. 근데 그건 빨리 눈치껏 빨리 풀어야지. 응? 이 이제 공부했던 내용을 전제로 해서. 자, 5번 보겠습니다. 4번은 1번이고 5번. 지방자치 이념과 사상적 계보에 대한 흐름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자치권의 인식에서 주민자치는 전례권, 단체자치는 고유권, 반대입니다. 2번. 주민자치는 지방 분권의 이념을, 단체자치는 민주주의 이념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도 반대죠? 이것도. 3번. 주민자치는 의결 집행기관을 분리시켜서 대립시키는 기관 분리형을 채택했다? 주민자치는 뭐라고 봐야 돼? 통합. 기관 통합형이에요. 응? 4번. 사무 구분에서 주민자치는 자치사무 이임사무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것도 합의란 말이야. 자치, 위임사무 구분이 없어요. 근데 단체자치에서는 자치사무하고 위임사무 구분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 장의 지위는 이중적 지위에 해당한다. 오케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는 국가의 하급기관으로서 지위가 됩니다.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는. 자, 그래서 5번에서 정답은 4번이야. 응? 자, 7번으로 넘어와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여러분들 지리상권 관광개발조합 기억나십니까? 수도권 쓰레기 매립조합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여기서 말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야. 그러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이 있다 없다? 법인격이 있어요. 특별지방자치단체도 독립된 법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법인격이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채 발행도 가능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면. 오케이? 그러면 구성원은 주민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구성원이라고 그랬어. 그치? 자치단체가 구성원이야. 그러니까 주민에 대한 과세권 이런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권 같은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성원이 주민이 아니니까. 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보면 1번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예요. 특별지방자치단체잖아. 두 번째, 특정한 지방 공공사무를 보다 편리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관할구역과 행정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설립의 일반적인 이유다. 3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난립과 구역조직 재무 등 지방제도의 복잡성, 혼란을 완화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 자치단체 외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또 설치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지방제도의 복잡성과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한 표현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특별지방자치단체들이 이것저것 막 설치된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자치단체는 별도로 이게 운영이 되는 거니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4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행정사무 처리 외에 공기업의 경영을 위해서 설립되기도 한다. 맞죠? 자, 7번에서는 3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자, 8번 보시면 자, 특별지방자치단체 그 특징 설명했던 것들 같이 챙겨놔야 돼. 특별지방자치단체도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지방채 발행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오케이? 8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계층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자,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계층 구조가 2층으로 돼 있지? 광역, 기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충제예요. 아셨어요? 1번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 단층제로 운영된다. OX. 제주도는 단층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아니야. 두 번째, 자치계층은 주민 공동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단위로서 정책 민주성 가치가 중요시된다. 정책인 민주성 가치가 중요시된다. 3번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자치구나 군을 두지 않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단층제죠. 세종시도. 그죠? 4번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구도 있지만 자치구도 있지만 강화군 이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부산광역시에는 기장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장군. 오케이?
자치구도 있지만. 근데 서울시, 서울특별시는 자치구만 있어요. 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자, 8번은 3번이 거리가 있다. 오케이? 9번. 자치단체 계층구조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계층구조는 각 국가의 정치 형태나 면적, 인구 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두 번째, 중충제에서는 단층제에서보다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충제국은 중간에 광역이 있잖아요. 중앙정부, 광역, 기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기초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3번, 단층제는 중충제보다도 중복행정으로 인한 행정지원의 낭비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이다. 단층제의 경우는. 중충제는 광역과 기초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중복되어 처리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중복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단층제는 이러한 중복행정으로 인한 행정지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더라. 4번, 중충제는 단층제보다 행정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단층제가 행정책임이 명확하지. 그죠? 단층제가. 여러분들, 국가의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중충제, 단층제. 응? 국가의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중충제를 통해서. 단층제의 경우는요, 국가가 감독해야 될 자치단체 수가 너무나 많아요. 아셨어요? 단층제의 경우는. 근데 중충제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국가가 있고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 기초자치단체를 감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감독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중충제입니다. 오케이? 단층제가 된다면 너무나 국가가 감독해야 될 자치단체 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감독에 한계가 있지. 그렇게 되면. 자, 밑에 박스 보시면 단층제는 신속한 행정을 도모하고 낭비를 제거하며 능률을 증진하고 행정 책임 소재가 명확해요. 그리고 지역의 특수나 개별성을 존중할 수 있는 게 단층제인데, 중충제 같은 경우는 기초와 광역 간의 행정 기능을 분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세 번째,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오케이? 자, 단층제와 중충제의 차이점 비교해 둔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어디에 나온다? 중충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11번. 지방자치법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 1번.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특별시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구만을 의미하고 있다. 특별시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구만 말한다. 그러니까 청주시의 구는 자치구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 있는 구는. 오케이? 상당구, 청원구, 자치구 아니에요. 아셨어요? 이런 경우는. 2번.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치구가 아닌 구, 방금 얘기했던 상당구, 청원구 이런 경우는 법인격이 없어요. 아셨어요? 자치단체가 아니니까 이건 청주시의 하부 행정기관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구청장을 누가 임명하냐면 시장이 임명해요. 자치단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법으로 여기 지금 표나온 것처럼 이 구역을 변경한다고 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자치구는 변경을 할 때 법률에 의해야 돼. 왜냐하면 독립된 법인격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과 구역 변경은 자치단체 조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법인격이 없는 구니까. 그러니까 청주시에 있는 각 구의 구역을 변경시키잖아요. 이런 경우 조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셨어? 그 다음 3번.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의를 현재 해야 한다고 인정이 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주민감사청구. 오케이? 자, 주민감사청구 누구에게 합니까? 청주시 주민들은 감사청구 누구에게 해야겠어? 청주시장에 대한 감사청구인데 도지사에게 하는 거죠. 기초자치단체 주민은 광역자치단체 장에게, 광역자치단체 주민들은 중앙의 주무부처에. 무슨 말이냐면 충청부터 도지사가 교육 부분의 사무처리에 법을 위반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해야겠지? 교육부 장관에게. 아셨어요? 교육부 장관에게 주민감사청구. 응?
그 다음 4번.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 장뿐만 아니라 지방에 속한 모든 의회 의원까지 소환할 권리를 갖고 있다. 주민 소환에 관한 거죠. 여러분들 주민 소환은요. 이 지방의회 의원에는 지역대표도 있고 비례대표 의원도 있잖아. 근데 비례대표는 직접 뽑지 않았잖아요. 직접 뽑지 않았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소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의회 의원까지 다 소환할 수 있다. 틀렸어요. 그러면 교육감은 소환 대상에 해당된다 안 된다? 교육감. 교육감도 되죠. 왜냐? 주민이 직접 뽑았으니까. 교육감 주민들이 직접 뽑잖아요. 이런 경우는 소환 대상에 해당된다. 자, 11번에서는 옳지 않은 거 그런다면 4번이 틀렸습니다. 거리가 있는 것은. 자, 12번.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관한 선멸 속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박스에 보면 기억.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단체장은 여러분들 규칙을 제정하죠. 근데 그 규칙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거죠. 니은. 지방의회에 의결된 조례안은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돼야 한다. 10일이 아니라 며칠? 5일이에요. 응? 10일이 아니라 5일입니다. 디귿. 제의 요구를 받은 조례안은 제적용 과반 출석과 출석용 과반 찬성으로 제의 요구를 받기 전과 같이 의결하면 조례로 확정된다. 여러분들 이 제의 요구를 한다. 다시 의결해달라 요구하는 거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마찬가지야. 그럼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의결해야 되잖아. 국회에서 제적용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바로 제의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재의결을 할 때는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 위반된다고 판단이 되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대법원이에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어요? 행정법원이 아닌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아셨어? 혼동하면 안 돼. 이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2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소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대법원이라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리을 두 가지입니다. 자, 13번. 우리나라 자치입법권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거. 자, 자치권에는 대표적인 게 자치입법권이에요. 또 자치조직권, 재정권 또는 뭐 자치조직권, 재정권, 자치인사권 이런 것들인데 자치사법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치사법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면 자치입법권의 대표적인 게 뭐야? 자치입법권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거? 조례와 규칙재정권. 조례와 규칙재정권. 조례 규칙재정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 옳은 걸 보면 1번. 규칙과 조례가 충돌할 때는 자치단체장의 입법권인 규칙이 조례를 우선한다. 조례가 규칙을 우선합니다. 조례 규칙이 충돌하면 조례가 규칙에 우선하는 거예요. 2번.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 없이 지정할 수 있다. 주민의 권리 제한을 한다면 당연히 법률에 위임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거죠. 법률에 위임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자칫 국민의 권리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3번.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조례로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질서법에 관한 것입니다. 4번. 지방자치단체 격이 변경된 경우 그 단체장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규칙과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격이 변경된다는 건 이런 거야. 청주시가 광역시가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시가 됐으니까 격이 바뀐 거잖아요. 이런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들 인구 빨리빨리 불리세요. 그래서 결혼한 친구들 막 아이 하나씩 더 낳고 빨리빨리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래야 빨리 광역시로 승격이 되지. 광역시로 승격이 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야. 그건 충청북도와 별개의 자치단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청주시는. 충청남도하고 대전시를 연결시켜보면 알 수 있잖아.
자, 13번에서 옳은 것은 1번이에요, 1번. 아셨어요? 아니죠, 3번이에요. 네. 3번. 1번은 반대고. 자, 15번. 주민의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예상되는 긍정적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주민 참여에 관한 부분이에요. 정책 집행의 수능성을 제고시킨다. 주민 참여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 정책이 집행될 때 주민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지. 그러니까 수능성을 제고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 참여는 결정하는 데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결정된 것을 집행할 때는 효과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두 번째, 정책의 민주성과 정당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맞죠? 이런 이유 때문에 주민 참여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시민의 역량이나 자질의 증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4번, 행정적인 비용의 감소입니까? 좀 전에 언급했잖아. 결정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집행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런 면에서 행정적 비용의 감소는 잘못됐습니다. 오케이? 주민 참여는 대의제를 대체한다. OX. 대의제가 뭐냐면 의회민주주의에 해당되는 게 대의제인데 이 의회민주주의인 대의제는 많은 문제점이 있죠. 주민의 의사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민 참여가 확대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대의제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죠.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주민 참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의제는 계속 시행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많은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대의제 한계를 보완한다라고 표현해야지 대의제를 대체한다라는 표현은 틀린 거예요. 자, 16번. 자, 그러면 이렇게 주민 참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것이 주민 투표입니다. 주민 투표가 하는 거. 두 번째는 주민 감사 청구. 여러분들 주민 감사 청구에 불복하면 뭐로? 주민 소송으로 이어지겠지. 주민 감사 청구에 불복하면. 세 번째는 조례 제정 개폐 청구. 조례 제정 개폐 청구. 그 다음에 주민 소환. 제일 마지막에 도입된 것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이런 순서입니다. 주민 참여에 관한 것들. 이런 순서예요. 자, 16번 문제 봅시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주민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주민이 갖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의 주민이라는 것은 청주시의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민이에요. 그 사람이 서울에서 생활하건 아니면 외국 나와 생활하건 그건 관계없습니다. 이곳에 주소가 있으면 이곳 주민이 된다. 그 말이죠. 자, 1번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지방자치단체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다. 두 번째, 자치단체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걸 청구할 수 있다. 조례 제정 개폐 청구. 누구에게 합니까? 조례 제정 개폐 청구는? 조례 제정 개폐는 지방의회에서 하죠. 근데 이게 청구는 조례 제정 개폐 청구는 단체장이 합니다. 아셨어요? 조례 제정 개폐 청구는 단체장이야. 오케이? 3번.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어요. 발의하는 것은 주민투표에 붙이는 거죠. 그건 누구만 한다? 주민투표 발의는 단체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것은 단체장만 할 수 있다. 오케이? 청구는 누구누구 하느냐? 주민이 할 수 있고 단체장이 할 수 있고 지방의회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주민투표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근데 발의하는 건 누구만? 발의는 단체장만 발의할 수 있다. 오케이? 4번.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갖고 있다. 주민 소환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16번에서 주민이 갖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이 틀렸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주민 참여의 제도들입니다. 이게.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조례재정개표 청구, 주민소환,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여러분,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이에요. 예산 심의가 아닌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편성 과정에. 자, 18번.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수요 결정 사항으로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지방자치단체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단체장은. 두 번째,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 대상, 발의자, 발의 요건, 그 밖에 투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게 이제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3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2년 이내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4번. 주민투표에 붙여진 사항은 주민투표관지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확정이 된다.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가운데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오케이? 요건입니다. 주민투표 요건이에요, 이게. 요게. 응? 자, 19번. 자,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감사 청구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주민 감사 청구. 아까 감사 청구 누구에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초는 광역자치단체 장에게. 광역자치단체 주민들은 주무부 장관에게 감사 청구를 한다. 1번. 주민의 감사 청구는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끝내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60일이야. 근데 60일이 지났는데도 감사가 끝나지 않았으면요, 주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3번. 그러니까 주민 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반드시 어떤 절차가 필요해? 감사 청구를 하고 거기에 불복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전에 절차가 주민 감사 청구란 말이야. 그 다음에 3번.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 누락된 경우는 감사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이런 3번에 정말 당연한 거 아닙니까? 4번. 지방자치단체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200명, 그 밖에 시군, 자치구는 1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소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2, 3, 5예요. 자, 밑에 그 박스 보세요. 시도는 500명이고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300명이고 그 밖에 기초자치단체는 200명이에요. 오케이? 갈까요? 이게 요건입니다. 2, 3, 5죠? 200, 300, 500이잖아. 어? 자, 조례 재정개표 청구는 단체장에게 청구하죠? 주민감사 청구는 시도는 주무장관에게, 시군 자치구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한다. 근데 거기 보면 예외사항이 있어요. 조례 재정개표 청구의 예외사항으로서 법령 위반되는 건 당연히 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부과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은 조례 재정개표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다 뭐라 하냐, 이런 거 부과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기구를 설치 변경하는 거, 행정기구를 설치 변경하는 거, 이건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겠지. 그 다음에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건요, 지방의회 의결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도서관, 뭐 장애인 시설, 또는 뭐 공설운동장, 이런 게 여기서 말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거잖아. 이런 거 설치를 반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내용들이 조례 재정개표 청구의 제외 대상입니다. 반면에 감사 청구의 제외 대상인데
수사 재판에 관여하거나 소송 중인 것은 청구할 수 없어요. 감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것도 감사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타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경우도 감사 청구의 제외 대상이야. 어? 자, 여기 청구 예외 대상에 해당되는 것들 참고해둬야 돼요. 자, 그러면 19번은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입니다. 4번이. 자, 20번.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 수단에 대한 설명서 옳지 않은 거 1번. 자치단체 장은 주민의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다. 맞죠? 두 번째, 19세 이상의 주민은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주민은 자치단체 장을 소환할 권리를 갖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비례대표는 주민이 직접 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민들은 그냥 정당만 찍었잖아.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만. 그렇게 해가지고 비례대표를 뽑았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소환 대상이 아닙니다. 4번,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례 제정 개폐 청구의 예외 대상이라고 그랬잖아. 행정기구 설치 변경에 관한 거, 이건 단체장 고유의 권한이라니까. 그다음에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거, 이거는 지방의회 의결 사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공시설의 설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이러한 조례 제정 개폐 청구로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자, 그 밑에 해설에도 조례 제정 개폐 청구 예외 사항 나왔으니까 확인해 둔다. 오케이? 4번이 틀렸어요. 21번. 주민참여제도의 설명서 옳지 않은 거 1번. 주민참여제도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이 있다. 2번.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소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3번.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의 지방의회 의원의 지역 선거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선거구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전체 지역의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4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이 아니라 19세입니다.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 19세예요. 4번이 틀렸죠? 22번에 보면 주민참여제도의 법제와 순서 이렇게 나와 있지? 자,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조감투 송환이에요. 조감투 송환. 첫 번째가 뭐야? 조례 제정 개폐 청구, 주민 감사 청구, 그 다음에 주민 투표, 주민 소송, 주민 소환. 오케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야? 주민 참여 예산 제도입니다. 응? 제일 마지막에 주민 참여 예산 제도.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23번.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의 설명서 옳지 않은 거 1번. 지방자치단체 장은 주민의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고 2번.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도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감사 청구에 주민 감사 청구 예외 대상이었잖아.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오케이? 다른 기관에서 지금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이런 경우도 그렇고 이런 경우는 감사 청구 예외 대상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 3번.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 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이나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 4번. 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 예산의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서 시행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 주민 참여 예산에 있어 주민 참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절차상으로 반드시 주민들을 참여시켜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틀렸어요. 2번이.
24번. 주민 참여 제도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주민 소환의 대상은 자치단체 장,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번. 현행법상 주민 참여 제도의 도입 순서는 조례, 재정개폐 청구, 주민투표, 소송, 그 다음에 주민 소환 순이다. 3번. 주민투표는 자치단체 장에게, 주민감사 청구는 감사원이? 아까 몇 번 나왔어요? 감사원이 하는 것은 국민감사 청구예요. 아셨어요? 국민감사 청구 시에는 감사원이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감사 청구 제도가 인정되고 있어요. 감사원이 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국민 소환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건 제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국민 소송도 도입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국민 감사 청구는 지금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어디에다 한다고? 감사원에. 그 다음에 주민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 하는 거야. 소송 제기. 그 다음에 주민소환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하게 됩니다. 각각. 4번. 주민소송의 소송 대상은 주민감사 청구를 청구한 사항 가운데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임차,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등 재무,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이 주민소송의 대상이에요. 각각. 여러분들 이 4번 문제에서 3번 지문에 관한 거 있잖아요. 다시 한번 좀 챙기세요. 아시겠죠? 주민감사 청구. 기초는 광역자치단체 장에게, 광역자치단체 주민은 주무부 장관에게, 그리고 국민감사 청구는 감사원에, 그 다음에 주민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 그 다음에 주민소환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청구하게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26번.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설명에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재정민주주의라는 것은 재정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주민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거기다가 제기하고, 문제가 있는 그러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필요하면 감사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민주주의 실현의 대표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죠. 두 번째,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 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가장 먼저 실시한 도시입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아까도 지적했던 것처럼 이건 반드시 시행돼야 되는 거예요. 1. 우리나라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의한다면 수렴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첨부하지 않도록 한다. 그런데 수렴된 주민의 의견서를 당연히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에 첨부해가지고 주민들이 뭘 지적하고 또 뭘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의회에서의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러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겠지. 오케이? 자, 26번에서는 기억, 니은, 디귿만 맞습니다. 오케이? 자, 밑에 해설 보면 괄호 2번에 1번 보세요. 자치단체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상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3번 보세요. 단체장은 수렴된 지방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결과를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요구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용상의 구속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절차, 반드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야 돼요. 근데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요구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잠깐 쉬었다 251쪽으로 들어갔습니다.